안녕하십니까. 심연상한가 시즌2 오늘 또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은 8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우리 생방송을 볼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들이 쭉 나가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 유튜브에서는 또 채팅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 한마디 기능, 좋은 의견들은 쏙쏙 뽑아서 바로 또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적극적으로 의견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참 2022년 이렇게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일이 지나가면은요, 이제 2022년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 뭐 하루 일거래일을 앞두고 크게 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배당락 이슈가 있기는 했어도 그래도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파란불이다라는 분석인데요. 말 많고 탈 많았던 2022년 내일까지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요. 27일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의 생태계를 복원시키는데 3조 5천억을 쓰겠다. 그리고 2025년까지 3호기, 4호기를 다시 돌리면서 매년 한 기씩 더 짓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일자리까지 뭐 늘어난다고 하면 원전 산업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들, 원전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자, 그리고 특이점 세 번째는요. 역시나 중국 리오프닝밖에 믿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떨어졌어도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은 다 중국 이슈와 관련된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이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종목은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어제 화목팀과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월수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수팀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완전체로 모였네요. 왼쪽부터 한균수 매니저님, 가운데는 최창준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이가람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균수 매니저님은 몸은 좀 괜찮으시고요. 네, 회복이 다 됐습니다. 꾀병이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해요.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럴만도 합니까? 회복이 갑자기 안 좋았다. 회복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어허. 네. 이게 원래 로봇은 확실히 네. 어려가지고 젊잖아요, 제가. 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제일 또 그렇죠. 연계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은 감기도 잘 안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걸렸다가 나가죠, 바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갑니다. 그 비결은 산이라고 봐야 됩니까? 면역력이죠. 면역력. 면역력. 면역력 어떻게 길러요? 좋은 공기. 좋은 공기를 가장 병균들이 싫어한대요, 바이러스들이. 예. 그리고 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거 갖고 있고, 스트레스가 들어오면은 빨리 풀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앞서 나오는 뭐 소팔코사놀 이런 건 안 드시고. 그거를 먹을 때는 아니지, 아직. 그거 아직 먹을 때 아닙니까? 네, 아직은 뭐 쌩쌩합니다. 최창준 매니저님은 남진 세대는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탈모약도 먹고 있거든요. 예. 탈모약도 먹고 있고. 프로페시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돼야 안 돼요? 괜찮죠. 또 다른 얘기 해도 되나요? 마음대로 하시죠. 언제는 뭐 제 눈치 보고 말씀하셨나요? 저는 뭐 정관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빵빵합니다. 네. 건강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뭐. TMI가 너무. 이게 남성한테 좀 안 좋다는 얘기들이 있다고 소문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탈모약 같은 것도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이게 남성 성별이 약간 이 남성하고 여성 성별 중에서 여성 쪽으로 약간 이렇게 바뀌거든요, 호르몬이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요거는 뭐 딴 세상 얘기죠? 그렇죠. 네. 신혼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3인 3세계 정말 다양한 세대의 똑똑한 분들이 세 분이 모였습니다. 월수팀이 최강의 어벤져스를 모시고 사실은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내년을 바라봤을 때 꽁꽁 묶인 이 증시 정말 쫙 풀어낼 수 있을지 첫 번째 특이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2022년 이렇게 갑니다. 참 오늘 시장
오늘 내일 그래도 좀 올라주면서 좋게 마무리하면 시장도 좋고 우리도 좋고 모두가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처럼 안 움직이는 게 시장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2022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내일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 2차 전지, 반도체, 신재생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세 분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길수 매니저님 가장 먼저 적어주셨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가장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요거는 이제 내년에는 고생을 좀 덜 한다라는 가정하에 좀 가볍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마음이 안 좋죠.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하는데 마지막 한 5분 10분은 사실상 사과 방송이었습니다. 사과 방송. 네, 저도 이제 뭐 다 같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주식 투자자 중 한 명이잖아요. 근데 올해가 진짜 역대급인 게 그냥 많이 빠져서가 역대급이 아니고 2020년도 역대급이었잖아요. 상반기에 그렇게 많이 밀렸다가 하반기에 쭉 당겨버리는. 근데 다른 의미로 좀 역대급인 게 코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올해 1월 첫 거래일이 그냥 올해 연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사실상 거의 연 최저점이기 때문에 1월 최고점, 1월 진짜 최저점에 있는 경우는 엄청나게 드물거든요. 다시 말해서 코스닥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내내 두드려 맞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역대급이었고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20개국 중에서 네. 우리나라 하락률이 네. 그러니까 상승률로 봐야겠죠. 20개국 중에서 19위였습니다. 19위. 코스피가. 네. 20위는 러시아. 20위는 러시아였습니다. 자, 가운데 최창주 매니저님 가보겠습니다. 어흥 역시. 어흥. 호랑이 없는 정글에는 여우가? 아니요, 올해가 호랑이 해잖아요. 아하. 그쵸? 맞죠? 호랑이 해였는데 호랑이가 없었다? 아니요, 흉측하다는 거죠. 아, 호랑이 해여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뻔했다. 그럼요. 아하. 열심히 피해 다니느냐고. 예. 바보죠. 내년은 그럼 토끼 해인데. 토끼는 귀엽잖아요. 어. 귀엽잖아요. 그리고 1분기에 반짝하고 3, 4분기, 2, 3, 4분기 쉬는 거 아닌가? 호랑이는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려서 잡을 수가 힘들잖아요. 자기가 뭐 총을 쏘거나 뭐 금을 하거나 이렇게지만은 토끼는 그래도 귀엽잖아요. 그리고 해를 끼치지도 않고. 토끼. 호랑이는 좀 약간 얘가 맛이 가면은 사람도 막 해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걸 호랑이 같은 저기들이 누구냐면 푸틴 푸틴. 그리고 머스크. 아하. 푸틴 머스크. 머스크는 좀 여우 같죠?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기만을 위한. 아하. 네. 알겠습니다. 토끼의 해는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른쪽에 이가라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수요. 가장 중요한 근본을 꿰뚫는 그런 두 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올해 연말도 되게 중요했었는데 내년도는 아마 1년 내내 아니면 적어도 상반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요 두 개 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 아마 종목들이 많이 나뉠 것 같은데 종목을 보실 때는 뭐 증시를 보실 때 요 단어는 꼭 기억하시면서 보시면은 내년도 상반기는 그래도 올해 하반기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 적어주신 것 따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한길수 매니저님 컴백하셨으니까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결산으로 짧게만 얘기했을 때는 네. 사실 좋은 얘기 나올 거 없습니다. 근데 없죠. 올해를 돌아봤을 때 어땠는지 한길수 매니저님은 어떠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내내 맞는 바람에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장세가 그냥 중간에 이제 많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제가 뭐 차트 띄워놨는데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위에 있는 게 코스닥이고 밑에 있는 게 코스피입니다. 올해 1월 초를 딱 찍은 거예요. 세로선을 찍으면 코스닥은 정말 이제 누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올해 1월 첫 거래일이 진짜 완전 꼭지입니다. 완전 꼭지. 코스닥 P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밀려가지고 올해 1월이 딱 여기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코스피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코스닥이 진짜 역대급인 게 상단 거의 최꼭지 라인에서 1월 형성하고 거의 뭐 12개월 내내 밀렸다고 봐도 무방. 중간에 분명히 뭐 반등이 있긴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사실상 결론적으로
전저점에 거의 다 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뭐 완전 바닥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면 중간에 뭐 좀 괜찮은 종목이나 업종들 시세가 있었던 애들도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합지수가 내리 꽂으면 뭐 다 죽는 거예요. 업종이 10개면 당연히 종합지수가 빠진다고 10개가 다 내려가진 않지만 8개에서 9개 이상 내려간다는 건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웃을 일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웃지 못할 일이 한 8, 9할 이상이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뭐 좋게 봤을 때 1년 내내 밀려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이제 매를 이미 맞을 거는 많이 맞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앞으로 맞을 매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엄청나게 우리가 이미 맞은 상태고 그 상장사들이 실적이 이제 꺾여가지고 주가가 이제 같이 내려갔어도 밸류에이션이 안 비싼 애들이 싸지지 않은 애들이 있기는 한데 웬만한 업종 종목들은 수요 부진이 있어서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있더라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애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만 놓고 보면 이 정도 레벨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매크로 시장 분위기 보면 근데 내년 경기 침체 온다는데 아주 모호한 시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모두가 아는 침체 있잖아요. 모두가 아는 침체는 침체가 와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틀에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차트를 여러 개 띄워놓고 보면 이제 설명이 아주 쉽게 될 것 같은데 이 가람 매니저께서 아주 말씀을 잘해주신 것처럼 수요일 기반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위에 있는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 BM이고요. 밑에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하락주도 업종이 2차 전지였고 많이 내려간 게 2차 전지 시총상위 에코프로 BM, LNF 같은 애들이었어요. 근데 왜 에코프로 BM이랑 삼성전자를 같이 놓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업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작년 초 또는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 왜 내려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간단하죠. 수요 부진이 있었던 거고 삼성전자가 메인으로 주력으로 팔고 있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들이 기본적으로 수요가 부진하니까 그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집이나 사무실에 쓰시는 컴퓨터, PC나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 볼 때 들어가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같은 서버 이런데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핸드폰 같은 데 이제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지난 1년에서 2년 동안 서버용 수요가 줄어들었고 PC나 노트북 수요 당연히 줄어들었고 스마트폰 시장 당연히 위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고 낸드랑 디램 가격 빠지는 거고 실적이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구조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안 팔려서 그런 거잖아요. 수요가 줄어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스마트폰 안 팔려서 반도체 수요가 줄고 가격이 줄어가지고 실적이 깨졌다. 인정입니다. 근데 전기차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 수요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차 사려고 했던 거 더 싼 차를 사든지 차 사는 계획을 포기하거나 이번에 핸드폰 바꾸려고 했는데 핸드폰 다음번에 바꿔야지 하고 이제 수요를 뒤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요 부진은 당연히 반도체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전기차에도 해당이 되는데 전기차는 왜 안 내려갔냐 이겁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죠. 얘 먼저 꺾기 시작할 때 결국 수요 때문이었고 얘는 그 이후에도 시세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으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IT처럼 이제 뭔가 전통적이고 사이클을 많이 타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기본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은 누가 봐도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 맞고 전기차 수요가 좀 부진해진다고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차 주문하신 분들 웨이팅 1년 이상 걸렸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차피 수요가 양쪽 다 줄어드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가 좀 느렸던 게 아닌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중고차 가격 떨어지기 시작했고 최근에 들어서야 자동차 출고받는 분들이 이제 슬슬 웨이팅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다. 결론은 가람 매니저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대로 실수로 최종 수요 그리고 전체 수요에서 영향을 안 받는 산업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정부 정책이 주도가 기반이 돼가지고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 아니면. 근데 큰 틀에서는 어차피 수요 부진이니까 그걸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고 지금 레벨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애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거 진짜 바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실적 전망이 안 좋아도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가 수요 부진을 늦게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면 반도체는 작년 거의 2년째 내려가서 2년째 반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수요 부진 어쩌고 해도 반도체 입장에서는 어쩌라고가 되는 거예요. 무슨 2년 동안 두드려 맞았는데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수요 부진 누가 모르냐. 이렇게 하는 단계인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도 좀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물론 전기차주도
저 횡보하는 1년, 2년 동안 실적이 워낙 많이 좋아져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조정이 그렇게 앞으로 커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수요 영향이 있다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반영이 거의 돼 있다. 많이 특히 반영이 돼 IT. 있다. 네. 근데 전반적인 뉘앙스를 들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뭐 금년은 이렇다고 치고 내년도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좀 대비를 하려고 해볼 때 전반적인 이야기의 그런 뉘앙스를 들으면 V자 반등은 힘들다. 그리고 역시나 개별 종목으로 좀 3, 4분기 같은 그런 장 그런 게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세요? V가 나와도 소문자 V겠죠. 뭐 당연히 소문자 대문자 V. V는 안 나올 거고 소문자 V가 어디까지 나올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코스닥 보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만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소문자 V의 최상단은 790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 앞에 구간 있죠. 이 구간 7월 8월 올라올 때 이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구간 올라올 때도 지금 와서 보면은 제법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 구간 짧은 랠리에서. 저 때 올라올 때 사실 그렇게 큰 재료 없었거든요. 뭐 대단한 호재가 있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올 때는 호재가 딱 하나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뭐였냐면 몇 달 만에 아주 오랜만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연준에서 얘기가 이제 세게 나오기 시작한 게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레벨을 들어 올려놨던 정도. 그거 말고는 사실 기억나시는 호재 있으세요, 시청자분들? 없어요. 진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 하다못해 데드캣 바운스가 나와도 한 790 정도까지, 이 정도면 사실 욕심내는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코스닥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소문자 V고 그렇다면은 역시나 이슈 따라서 뉴스 따라서 이벤트 따라서 좀 가는 시장 여기에 또 종목에 집중하는 시장이 될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채팅 하나 볼까요? 한규수 매니저가 앞서서 죄송하다는 사과 방송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봄처럼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과 방송 마음이 아픕니다. 열심히 하셨고 저희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과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아픕니다. 진행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12월 말까지 견디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하네요. 예,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한데 저희도 사실 정보를 드리고 저희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증시가 같이 올라가지고 수익이 그렇죠. 나줘야 저희도 마음이 짜증 나죠. 예.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은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기 출연진이랑 이제 명 앵커랑 같이 하는 얘기가 오늘은 그냥 녹화 방송 돌리자 이런 얘기 실제로 많이 하고 들어가서도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죄송한 마음이고 저희도 마음이 불편한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조금 더 다듬어서 수익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최청준 매니저님. 우리는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머스크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테슬라가 사실 오늘 우리 장도 테슬라 영향 안 받았다고 볼 수가 없죠. 받았죠. 테슬라 마이너스 11%, 12% 이렇게 쭉쭉 빼는데 2차 전지도 역시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최창준 매니저님은 워낙 2차 전지 또 전문가시고 거기에 대한 뷰도 항상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테슬라와 전기차 전체 수요에 대한 그런 감소 그리고 테슬라의 계속되는 주가 하락, 거기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영향 여기까지 봤을 때 최창준 매니저의 현재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참 냉정하게 보면은요. 테슬라가 그냥 시장 분위기를 흐려놓은 거죠, 일단은. 왜냐면 뭐 꼭 나침판의 역할을 한 것처럼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그게 틀려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테슬라가 세계 그런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업체로서 전기차의 대명사로 지금 각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모든 그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아까 황희수 매니저가 얘기했듯이 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떨어지고 가상화폐 시장 떨어지게 되면은 또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머니를 안 여는 거죠. 아예 살려다가도 살려고 만약에 계약서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 니스 금리가 몇 퍼센트? 대출 금리가 몇 퍼센트? 그렇죠. 내가 돈 얼마 30% 선수금 내고서 자동차를 계약하려고 그랬더니 대출 금리가 얼마? 금리가 얼마래서 할부금이 얼마, 또 리스료가 얼마 이러면은 좀 이따가 사지
이런 그 심리. 심리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전기차 전체적인 그런 침투 자체가 중국은 좀 많지만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10%도 안 되거든요. 특히나 미국도. 그렇죠. 미국이 앞으로 가장 큰 시장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앞으로 전기차는 성장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또 실질적으로 증설도 많이 하고 또 실적이 계속 호전되는 기업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차 전지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지만은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전기차 2차 전지 중에서 딱 3개 정도만 좋고 나머지 7종목은 다 빠질 거다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도 오늘 뭐 많이 하락한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 대부분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계속 2, 3개월 전부터 빠진 종목들이 대표적인 게 뭐 후성이라든지 또 일즈 머티리얼즈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SKC 이런 종목들은 계속 빠져있던 거예요. 솔루트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뭐 일단 셀 회사하고 나머지 2차 전지 소부장을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부장 내에서도 진짜 실적을 보시면 솔루트 첨단 소재 딱 실적을 보시면은 계속 적자네? 언제 이익이 날지 모르는 거였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같이 동반 상승을 했던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처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최고의 종목이 2차 전지 종목에서 뭐냐면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 계속 양극재, 음극재 증설을 해왔는데 숫자가 계속 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2차 전지 반영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반영도 서서히 되고 거기에다가 추가 증설 모멘텀도 있고 또 AG엔솔하고 포스코 그룹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 제휴를 한다 또 MOU 체결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GM하고 한 14조 원 정도의 그런 수주도 받았고 이런 모멘텀이 붙으면서 가장 못 올랐던 그런 2차 전지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이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런 종목이 오늘 뭐 올해 10만 원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20만 원도 넘어갔다가 지금도 한 18만 원 정도 있는데 이렇게 내년에도 그런 모습들이 제2의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5G처럼 계속 빠지지 않을까. KMW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이해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의 문제이지 이게 뭐 테슬라 때문에 2차 전지 전체 종목이 다 같이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 하락할 때는 동반 하락해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 2차 전지만 빠졌습니까? 반도체는 안 빠졌습니까? 똑같이 빠졌어요. 좀 더 2차 전지가 많이 빠진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종목 바이 종목으로 또 말씀을 하시니까 네. 대표적으로 LG 엔솔 가지고 좀 뷰를 여쭤볼게요. 59만 원, 61만 원, 2만 원 여기서 놀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 위치에 있는 이 LG 엔솔. 차트를 한번 물론 볼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창준 매니저님 말씀처럼 수요가 늘어나고 성장하고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건 알겠지만 여기서 단기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LG엔솔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상장하고서부터 계속 샀다가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뒤늦게 한 2개월 전부터 외국인들이 샀다가 지금 4분기 실적 전망이 시장 컨센보다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중을 축소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런데 최근에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줄인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올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상장하고 나서의 그런 누적으로 보유한 그런 주체인데 연기금에서 1,040만 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신권에서 60만 주,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순매도로 지금 100만 주가 돼 있지만은 최근에 그 2, 3개월 전에 한 380만 주, 거의 400만 주 이상, 거의 500만 주도 더 매도였다가 지금 100만 주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2, 3개월 동안에 적어도 500만 주 이상을 샀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계산을 좀 해본다 그러면은 예. 적어도 고점이 63만 원대,
그리고 그 다음에 저점이 35만 원대였는데 상장하면서부터 연기금하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산 평균 단가를 따진다면 지금은 걔네들 매수 가격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예. 45만 원 정도나 아니면 40에서 45만 원. 외국인들 평균 단가는 한 45에서 50만 원 정도 이상일 것이고 기관들 연기금의 평균 단가는 40만 원대 초반 정도 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비중을 줄여서 지금 일부를 줄인 거죠. 많이 판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보유한 게 더 많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4분기는 안 좋지만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서히 또 좋아지고 2022년도 실적 대비했을 때 2023년도 실적이 좋다고 전망이 나오면은 자기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평가 금액을, 평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45만 원 선은 맞출 것이다. 저는 그냥 50만 원 넘어간다고 봐죠.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투자하신 분들, 특히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하신 분들이 지고서 단기 매매로 들어가신 분들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기관 투자가나 개인이나 뭐 외국인이나 단기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포지션으로 갖고 가거나 아니면은 중장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LG엔솔 같은 경우 지금 마지노선을 아무리 많이 빠진다 해도 40만 원까지 내려온다? 땡큐지요. 내가 60만 원에 내가 1000주를 갖고 있다. 40만 원에 1000주 더 사버려요. 그래 놓고서 가는 거예요, 그냥. 3개월이 됐던 6개월이 됐던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으로 봤을 때 한 52만 원, 53만 원 정도 돌파를 했는지 확인하면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최창준 매니저님한테 조금만 더,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가람 매니저님한테도 여쭤봐야 되니까 정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2차 전지에서 결국은 10종목이 있으면 3종목은 뭐 더 사버려 전략이 좀 유효한 것 같고 7종목은 예전보다는 뷰가 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네. 가지고 있을 대표적인 종목, 이거는 진짜 더 사버려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대표적인 종목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요거는 떨어져도 떨어질 만하다, 더 안 사버린다, 요거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종목 한두 종목. 어려운 질문인 거 알지만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그거는 더 사버려? 대형주 하나 더 사버려. 4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더 사버려.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요. 코스모 화학, 그건 네. 더 사버려. 왜냐면은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LG엔솔하고 삼성 SDI 또 SK온 향으로 해가지고 아마 수주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설을 지금 어느 시점에서 증설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코스모 신소재 현재 캐파가 2만 톤이거든요. 2만 톤인데 내년 말까지 5만 톤을 추가 증설을 해가지고 7만 톤 캐파인데 2만 톤 캐파는 삼성 SDI 주거래를 했기 때문에 걔네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전기차용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 많았고요. 전기차용 그런 양극재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LG엔솔하고 이제 수주를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전부 7만 톤을 전기차량으로 돌리려고 했더니 삼성 SDI에서 최근에 대표이사가 코스모 신소재를 방문을 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나도 줘라. 에너지 저장 제대하면서 전기차를 더 늘리겠다 하면서 지금 증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온하고도 지금 그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년 말까지 양극재 7만 톤 했다가 추가한 8만 톤 정도? 왜냐면 삼성 SDI 향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그랬을 적에 그 코스모 신소재 지분을 코스모학에서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황산 코바이트라든지 펫배터리 관련된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코스모학의 연기금 매수가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팔아야 될 거. 팔아야 될 거, 정리해야 될 거. 근데 팔아야 될 거라고 하기보다는 좀 경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얘기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뭐 그거 얘기했다가 뭐 괜히 욕먹을 일 있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채팅창에서도 2차 전지는 다 하나씩 갖고 계시니까 요 종목, 내 종목은 어때요? 내 종목은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좀 궁금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요게 약간 긴가민가 한 그런 종목들. 약간 반등식 비중 추세로 갈게요. 그럼. 좋습니다. 좋죠. 아우, 반드시 비중 단어 선택 기가 막힙니다. 후성,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소. 이유도 주셔야 돼요. 왜냐면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후성은 걔네가 만드는 양극재 판가가 완전 떨어졌어요.
아하. 그리고 전해질 자체가 그게 이제 피전해질의 원료도 쓰이는데 예. F전해질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호성은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양쪽으로 두들겨 맞고 있어요. 올해 실적 좋은 건 뭐래요? 내년에 반토막 나는데. 오케이. 솔루스는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하. 받아줄 데가 없어요. 왜냐면은 2차 전지 동박 쪽으로 해가지고 일진머티리얼즈 SKC가 있잖아요. 그럼 SKC 같은 경우는 SK그룹에서 SK온에서 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규모 있는 그 거래처들을 확보하고 있고. 네. 근데 솔루스는 아직까지 확실한 거래처가 그게 없어요. 없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한다 그래도 덤핑으로 할 가능성이 많죠. 아하, 안 오케이. 받아주니까. 알겠습니다. 싸게. 음. 네. 채팅창에는 사실 천보, 에코프로 BM, 뭐 LNF 이런 질문들이 꽤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또 무료 방송 하시니까 거기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최창주 매니저님이 거기서는 한 30분,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수 저 있다는 혼자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수요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쪽으로 한번 수요를 여쭤볼게요. 2차 전지는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외 반도체 소부장 사실은 XRVR 뭐 그리고 뭐 CES에서 나오는 제품들 이런 거 보면은 뭐 AI도 그렇고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 플러스 그냥 메모리 반도체 쪽 수요도 좀 2분기 지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거를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반도체는? 저는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1월 10일이거든요. 예.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드 발표일. 근데 거기서 이제 출시를 언제로 발표를 할 거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다? 왜냐면 이게 그 출시일이 완전 하반기로 가느냐 아니면 예상보다 조금 당겨져서 출시할 걸로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 재고 소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것 같고 그다음에 DDR5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 인식이 1분기부터 될 거냐 2분기부터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파이어 레피드 대부분 지금 뭐 글로벌 RB도 그렇고 뭐 글로벌 증권사들이나 아니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맞춰지고 있는 내용들이 대다수가 결국에는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옴에 따라서 서버 향이 언제 들어갈 거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파이어 레피즈 나오면서 진짜 서버 향으로 물량이 나가는 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반도체들은 이미 다 바닥에 누워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먼저 턴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DDR5가 나왔는데 예상한 대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서버향 수요가 진짜 많아서 교체 수요가 너무 세다 보니까 정말 이제 영업이익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반도체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경기 침체 때문에 데이터 센터 쪽이 생각보다 투자가 안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뜨게 되면은 예. 반도체도 내년도에 올라가다 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DDR5가 언제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디램들이 언제 반등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좀 결정될 거기 때문에 결국 수요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텔에서의 출시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반도체들의 업황 턴어라운드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아무리 외국계에서의 리포트에 올라오는 것들을 뭐 다 봐도 다 똑같다는 소리가 반도체들은 내년 하반기가 좋아질 거다. 그 포커스가 결국엔 서버 향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버 향이 올라오는 구간이 필요한 것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반도체가 좋아질 거리도 없고 그렇다는 건 새로운 게 필요한 건데 그 새로운 게 결국은 DDR5 서버 향이 일단 먼저기 때문에 그 발표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2차전이 마찬가지고 지금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지금 저는 결국 그냥 그 수요도 수요인데 결국은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선 자금 유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자금 유입이 지금 한국에 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한국에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중순에도 이제 뭐 앞으로 연말에 증시가 어떨 거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 구간이고 변동성이 작아지는 구간이지 지수가 올라갈 구간은 아닙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이후도 결국은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던 거였는데 요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자료인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 주말 자료인 건데 저번 주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유입이 안 됐어요. 근데 누가 됐냐면은 중국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대규모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중국이 리오프닝을 진짜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확진자는 늘어나는 건 알고 있지만 결국은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3개월, 6개월 뒤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제가 올라갈 수 있을 법한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나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쌓여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과 홍콩으로 가고 있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계 연기금들이 이미 11월 달, 10월 달, 12월 초까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 자금도 나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그 나가는 과정이 지금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지수가 지금 뭐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 지수가 움직이려면 반도체가 움직이던 2차 전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두 업종에 다 지금 수요 부진에 대한 그 늪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 부진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소비재 쪽, 중국 관련 소비재들은 뭐 이미 부진했기 때문에 더 부진할 게 없는 것이고 더구나 악재가 없다 보니까 다 수급이 일로서 올라가는 거라서 결국은 반도체가 올라가던 2차 전지가 올라가던 둘 중에 하나가 턴을 해주기 전까지는 다른 쪽에서 주도 업종이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주도 업종 특히나 이제 뭐 최근의 장세처럼 이슈 따라서 이벤트 따라서 뉴스 따라서 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런 종목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이 중국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한국으로는 오히려 뭐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쪽에서는 사실은 환율은 우리가 걱정했던 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변수가 없나 봐요. 환율은 그렇게 올랐다가 그렇게 빠졌는데도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까? 환율이 1,400원에 있었을 때는 이제 1,200원, 1,300원까지 빠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환차익가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언제 반등해도 문제가 없는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환차익을 노리려고 큰 자금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중국 쪽과 홍콩이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국내 지수는 저희들은 국내만 보고 있지만 이 싱가포르하고 홍콩에 있는 이 아시아 헤드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 사듯이 이 글로벌 그 헤드 쪽에서는 뭐 중국을 사고 한국을 판다. 약간 이런 종목 개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롱을 잡고 한국을 숏을 잡는 약간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이거는 뭐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글로벌 자금 동향인 것 같고 그러다 봤을 때 뭔가 환차익을 노리기도 약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중국보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냐고 봤을 때 중국이 더 좋아질 게 보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결국 이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을 움직이는 아시아 헤드 쪽에서는 결국에는 중국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수급적인 약세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과도 관련된 소비재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유가 다 저는 요게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분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좋습니다. 기분 좋은 얘기 갑니다. 네. 신년이잖아요. 우리나라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빠졌는지 제가 대표적인 종목을 고점 대비했을 때 23일 기준으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몇 종목만, 한 5종목만 얘기해 드릴게요. 아, 옆집 같이 두드려 맞은 게 좋은 아니요. 좋은 소식입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내년에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만약에 빠진 거에 3분의 1도 올라오게 되면은 예. 어쨌든 간에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테슬라가 12월 23일 기준으로 70%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54%, 애플이 27%, 알파벳 구글이 40%,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0%, 그리고 AMD가 60%, 넷플릭스가 57%, 인텔이 61%, 나이키가 34%.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 주가의 또 매력도는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잖아요. 내년을 보고 가야죠, 이제는요. 그렇게 네. 낮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게 또 메리트일 수 그럼요.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만 이가람 매니저랑 한교수 매니저님한테는 안 들은 것 같아서 2023년도에 진짜 요 업종은 그래도 지수가 하락해도 요 업종은 방어를 해주거나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업종 하나, 요거는 좀 진짜 정리해야 될 업종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부터. 정리해야 될 업종까지 해야 돼요? 그럼요. 그건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올라갈 것 같은 거 그러면 말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반등시 비중 네. 축소. 내가 알려줬잖아요. 반등시 네, 비중 반등시 축소. 네. 반등시 비중 축소. 일단 좋은 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경기 침체, 수요 둔화, 인플레이션 이런 거잖아요. 경기 침체, 수요 둔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들이 지갑에 돈이 없으면 차도 못 사고 뭐 스마트폰도 못 사고 뭐 노트북 당연히 못 살 거고 핸드폰 안 바꿀 거고 다 안 바꿀 건데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또 원전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원전은 사실 뭐 두 번째 주제에도 있기는 한데 예.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정부 정책 주도 색깔이 이제 많이 들어간 애들은 결국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베이스로 한 정책 자금 지출이 기본에 깔려 있고 보조금이라든지 세액공제 같은 게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됐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원전 예산을 깎을까요? 안 깎죠. 이번에도 증액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신재생 IRA 통해서 신재생 수소 원전 이런 거 밀고 있는데 미국 경기 침체된다고 뭐 전기차에 대한 뭐 보조금 같은 걸 큰 폭으로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태양광 풍력에 주고 있는 생산 세액공제 없앨까요? 안 없애요. 그거 못 없앱니다. 그거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치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정책 아이덴티티가 센 걸 하면 경기 침체나 수요 감소가 있어도 영향을 덜 받을 거다. 그래서 오늘 제 잠깐 나고 공개 방송 제목이 2차 전지가 내려가는데 원전 올라가는 거에 의미였습니다. 그게 완전히 갈리잖아요. 수요가 빠져서 그런 거랑 수요가 내려도 상관없는 거랑. 그래서 좀 갈린 것 같고 예. 반등할 때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은 뭐 반도체 중에 소부장, 전통 소부장 색깔이 짙은 애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올라오면 왜 좀 그런 줄이시는 거예요? 걸. 왜 그러냐면 그 소부장 애들이 사실 아이덴티티가 예전에는 거의 메모리로 원사이드였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두 개인데 메모리랑 비메모리. 그렇죠. 대한민국이 잘하는 거는 당연히 메모리였고 파운드리는 이제 좀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메모리 베이스란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소부장 회사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쳐다보고 있는 메모리 베이스 회사입니다. 그렇죠. 비메모리 베이스 어차피 양쪽 다 내려가기는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업종 전체 매도 의견이 당연히 절대 아니고 DDR5나 이런 거 묶여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 향으로 메모리 장비만 하는 애들은 조금 이제 위험하지 않을까. 물론 메모리랑 비메모리 라인이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메모리에 들어간 장비와 비메모리 파운드리 라인에도 들어가는 게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원래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실적이 원사이드로 같이 갔다 같이 밀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컨센서스가 조정된 걸 보면 뭐 전반적으로 당연히 조정이 됐죠. 예. 근데 얘 왜 이렇게 뭐지 이거?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 대표적으로 그런 애들 디스플레이 장비주예요. 그거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인데 반도체 장비주인데 전체 매출의 막 40% 디스플레이 장비예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은 그런 애들 좀 이제 배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퓨어 반도체 쪽이면 그래도 뭐 지금 정도면 이제 주가 보면 사실상 뭐 강제 존버 들어가 있긴 한데 그쵸. 그래도 가볼만 한 겁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장비는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는 괜찮아요. 그나마 덕산 네오룩스. 알겠습니다. 장비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신껏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이가람 매니저님. 일단 줄일 거는 제가 봤을 때 상반기에 조금 계속 강할 것 같은데 상반기에 계속 강한 구간에서 올라갈 때마다 줄여야 될 거는 저는 중국 관련 소비재들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거 상반기에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그 상반기에 올라갈 때 열심히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은 내시는 건 좋은데 하반기까지 끌고 간다라기보다 상반기 안에서는 중국 관련 리오프닝 종목들은 상반기에 끝난다라고 관점 가지시고 전 상반기에는 일단 뭐 거기서 아웃퍼폼 나온다라고 보지만 하반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성공적으로 못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개념이에요? 중국이 성공적인 리오프닝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실적까지 깠는데 실적이 예상만큼 안 나와버리면 그 종목 다 깨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대다수가 리오프닝 종목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상반기가 끝나고 나면 다른 업종들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안에서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순환매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이 저는 올해도 다가오는 23년도
내년도에도 피팅 밸브 쪽, 그다음에 전력기기 쪽은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자, 전력기기 쪽은 뭐 현대일렉트릭이랑 뭐 재련전기, 효성중공업 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좀 차트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 들어보게 되면 예.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더 갈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만은 사실 지금 자리에서 이거 더 잡자라고 보기엔 좀 많이 사실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또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민간 주도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해외 쪽 미국이랑 유럽은 이제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지금 위치가 좀 떠 있다 보니까 이거 조금 불안감이 있고요. 그 대신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지금 원유가 지금 79달러에 있고 브렌트유가 83달러에 있는데, 대부분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는 올 내년도에는 평균 이제 원유가 100달러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데 같은 경우도 98달러까지는 평균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S&P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 정상화가 되게 되면 결국엔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결국 12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내년도가 되게 되면 원유가 올라가면서 뭐 CPI 쪽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원유가 올라가면 따라서 이제 수혜 볼 수 있는 업종이 생길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피팅 밸브거든요. 요것도 자료까지 보여드리면 지금 요거는 지금 파란 색깔선은 성광밴드의 매출액이고요. 여기 회색깔선은 WTI, 요 크루드 오일의 주가 추이입니다. 봤을 때 같이 지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팅 밸브 쪽은 결국은 유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월 약간 누웠어요. 최근에 많이 강했다가 한 2달, 3개월 정도 약간 누웠는데, 이번에 리오프닝에 따라서 진짜 중국이 원유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아니면은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성광밴드 이런 피팅 밸브가 내년도에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을 따졌을 때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 있는데, 피팅 밸브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이런 피팅 밸브랑 전력기기 쪽은 더 강하게 올라가면서 기관들이 대량으로 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팅 밸브 이런 종목들도 뭐 재미없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년도에는 실적 베이스가 무조건 될 거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본다면은 당연히 봐야 될 거는 전 피팅 밸브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도도 아마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이 말씀해 주신 2차 전지, 반도체 이외의 다른 업종과 종목들, 매니저님들의 소신과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뭐 분위기를 보셔서 금년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만의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팅이 하나 있어서 읽고 갈게요. 연말이니까 좀 이렇게 쉬엄쉬엄 가겠습니다. 넥서스님께서 세상이 무섭습니다. 오드리님도 몸이 안 좋아도 보시고, 저도 감기 기운이 있는데요. 이렇게 방송 보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감기가 진짜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도 유럽도, 그래 날씨도 너무 춥고요. 그래서 아프신데도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아픔을 또 달아날 수 있게 내년도에도 수익 많이 낼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약 꼭 챙겨 드시고 몸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보여주시죠. 원전 생태계 복원 올인, 내년에는 원전 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원전 쪽 일감 공급에 3조 5천억 원 투입한다고 합니다. 신한울 3, 4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원전 한 기를 준공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원전 산업 자체를 굉장히 크게 키우겠다. 판 키우겠다 이 뜻인데요. 원전 주가가 요거 따라서 잘 갈 수 있을지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길수 매니저님 판넬부터 가보죠. 경기 침체 피난처. 지금 피난처 필요한 분들이 상당수인데요. 경기 침체 피난처 역시나 나라에서 주는 돈, 그런 것들이 피난처다.
그렇죠.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내년 예상 설비 투자 금액이 10조 원인데 5조 원으로 반을 줄였습니다. 삼성전자 설비 투자 역시 줄이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설비 투자 예상했던 금액, 목표했던 금액 대부분 다 줄이고 있는데 앞서 지난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나 수요 부진이 있더라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건 정부 드라이브가 걸린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원전 생태계 살리는데 이제 편성된 예산이 내년 예산 지금 3조 5천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이 2조 4천억이었어요. 2조 4천억에서 3조 5천억으로 1조 1천억이나 이제 증액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예산만 증액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원전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정책금융기관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각종 규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걸로 또 풀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APR 140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또 원자로가 있는데 독자 기술로 이제 개발을 했죠. 근데 중요한 기자재들은 아직도 이제 국산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달에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100% 국산화가 완전히 완료돼 있는 대한민국 첫 번째 원전입니다. 가동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2025년까지 1년에 한 기씩 계속 준공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최창주 매니저님은 또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태양광? 태양광으로 가라. 아니요. 원전보다 태양이잖아요, 태양. 태양광. 그냥 찬란하게 그냥 태양과 같이. 어디에 비추고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다. 원전이요? 원전. 원전. 원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원전이 해가 됐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태양 멋있다 이럴 정도로 멋있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성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자, 오른쪽에 이가람 매니저님. 개인 창구? 주식이 좀 올라가려면 좀 아픈 얘기지만 개인 창구에서 매도가 나와야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대표적인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니까 개인들이 지금 3거래에 연속 대량 매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사실 좀 주가 올라가길래 대주주 이슈가 끝나가지고 개인들이 왕창 사나 보다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개인 창구가 더 많이 팔았고 오히려 외국계 창구에서 왕창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바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외국인이 사줘야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길수 매니저님 말씀하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서 하셨던 얘기를 핵심 포인트만 다시 하셔도 되고 한 3분 정도, 3, 4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채팅창에서 솔직하게 장밋빛 님께서는 원전 그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주가는 좀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런 거 좀 탈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차트 하나 띄워놓고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원전하면 대장이 사실 에너빌리티잖아요.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가 위에 있는 거고요. 밑에가 코스피 차트입니다. 두 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슷하다. 종합지수랑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원전이 시장보다 강한 날이 좀 자주 섞여 있습니다. 최근에 앞서서 빠지는 구간들을 보시면 얘가 많이 빠진 구간을 세로선을 그어놓고 보면 어차피 다 똑같은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에너빌리티, 밑에 있는 게 코스피고 전저점 터치가 있을 때마다 종합지수가 여지없이 항상 내려가서 급락 바닥을 찍을 때입니다. 다시 반복을 하자면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건 에너빌리티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랑 똑같은 거고 굳이 비교하면 시장보다 낮습니다. 지금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구간 있죠? 방금 전에 이 구간. 여기 하락하는 구간 이게 좀 제법 내려간 구간인데 이 구간 동안 증시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같이 놓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느낌이 어떤가요? 훨씬 많이 내려갔죠,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차트가 시사하는 걸 놓고 보면 원전이 많이 내려간 건 종합지수 영향이 사실 8할, 9할 이상이고 최근에 시장 하락하는 구간에서 보면 오히려 원전이 방어업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흐름 자체가. 다른 애들보다 오히려 나은 편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잘해주신 대로 에너빌리티 오늘 수급 아주 좋았고요. 오늘 재료도 괜찮았고 재료가 크게 보면 두 개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 생태계 조성하는데 내년에 3조 5천억을 편성했고요. 참고로 올해는 2조 4천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정부에서 그 장기 전력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장기 전력 기본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 그 앞으로 10년, 15년 뒤 장기적인 미래를 먼저 전력 수요를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전력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건지 발전 원별로 목표 비중을 정합니다. 거기에는 원전,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수소, 뭐 지열, 수열, 수력 발전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원전이랑 신재생이 사실 메인인데 당연히 뭐 시간이 지날수록 석탄 화력 발전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화력 발전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환경 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는 건 당연히 석탄 베이스의 화력 발전이니까 화력 발전 비중은 계속 줄이고요. 그래도 전력은 필요하니까 뭔가를 늘려야 되는데 늘리겠다고 얘기한 게 지난 정부에서는 신재생을 드라마틱하게 늘리겠다고 했고요. 원전 비중은 낮추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 2030년까지 목표 비중을 원전 32%, 신재생 21%로 하기로 했거든요. 참고로 종전 계획은 이게 거꾸로입니다. 방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30년까지 목표 비중이 원전 32%로 바뀌었거든요. 바뀌기 전에가 거꾸로 24%였어요. 신재생은 21%까지 늘리기로 했었거든요. 바뀌기 전에는 30%가 목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재생을 드라이브를 아주 세게 걸어서 가려고 했던 걸 정확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보도가 있었던 내용에 뭐 뉴스에 그 보도 제목도 그렇게 나왔었죠. 지난 정부 원전 정책을 그대로 거꾸로 뒤집었다 이번에.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대놓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원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번에 폴란드 일기 수주할 때도 수출입은행이랑 우리나라 국책은행 다 달라붙어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수출할 때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국가가 드라이브를 세게 거니까 수출도 되게 편안하게 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수출 일정은 폴란드 건 돼 있고요. 체코 건 있고 그리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 수주 받을 수 있는 게 한 4건, 5건 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멘텀이 많다. 이상입니다. 국내에서도 매년 한 개씩 계속 열려요. 신한울 3, 4호기도 이제 착공하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기수 매니저님은 꾸준하게 그 원전에 대한 뷰를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가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자기 이름 걸고 대놓고 밀었던 산업 중에 대시세가 대통령 임기 중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지난 30년 동안 이상입니다. 사실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얘기하면 이제 정치 쪽으로 이게 또 번져버릴까봐 제가 못 여쭤보는 건데 지지율? 지금 그걸 저 질문을 많이 봐요. 왜냐면 아니, 불을 다 좋다 이건데 불을 붙이면 어떡합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미는 게 원전이니까 그런 윤 대통령 것보다 지지율 떨어지면 주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 상관관계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으로 내세운 것 중에 알아보면 폐기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뭐 큰 드라이브여서 그럴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뒤집어 버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또 안 한다고 할 리스크도 계속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면 근본적인 이 그렇죠. 투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분은 한기수 매니저님은 워낙 원전을 좋아하시니까 그렇다 쳐도 나머지 두 분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신재생 중에서 풍력 있고 수소 있고 태양광 있고 또 원전 있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 중에서 원전이 제일 낫습니까? 최창준 매니저님? 저는 다 비슷하다고 봐요. 풍력, 태양광, 원전.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태양광은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중간 가격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냥 원전 같은 경우는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뉴스가 더 많이 나올 그런 섹터는 원자력이죠. 뭐 어느 국가랑 수주한다, 뭐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비율을 따진다면은 저는 뭐 원전주는 딱 한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비티, 그 다음에 풍력은 CS 윈드하고 삼강 M&T, 그다음에 태양광은 하나솔루션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종목이 딱 섹터로 종목이 딱 같이 놓고 봤을 적에 내가 만약에 그 신재생 에너지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예. 그러면은 풍력을 25, 태양광 30, 원전 45. 오, 원전이 그래도 제일 높네요. 부담이 없으니까요.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종목은 두산 에너비티 한 종목. 한 종목만. 그럼요. 그 최창준 매니저님 보시기에 기간을 좀 여유롭게 쭉 잡아둔다고 하면
원전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가장 높습니까? 그건 비슷해요. 그건 비슷하다. 왜냐면은 네. 두산 에너비티가 좀 무겁잖아요. 오늘 같은 날 진짜로요. 16,000원 넘어갔어야죠. 터치를 하든지. 무거워서. 아주 그냥 저 좋아해요. 두산 에너비티. 제가 알겠습니다. 뭐 원전만 하는 게 제가 2차 전지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같은 질문. 일단은 원전은 저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두산 쪽에서가 먼저 좀 올라가줘야 다른 것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뭔가를 건드린다면 저는 당연히 대장주 위주로만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좋게 보는 거는 원전 말고도 풍력 쪽은 좋게 보고 있어요. 풍력 쪽은 미국 인플레 건설법 수혜를 받을 거기 또 있고, 그 다음에 올해에 조선주가 올라갈 때의 컨셉이 뭐였냐면 이제 턴 어라운드가 가까워지고 있다의 컨셉으로 올라갔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풍력주들도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은 빠르면 4분기 아니면 내년도 1분기부터는 턴 어라운드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풍력 쪽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태양광들은 조금 좀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치가 높다. 위치도 위치고 제가 보는 데이터가 몇 개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태양광 쪽은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대만 쪽에 PV인사이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 쪽에서의 폴리실리콘 가격인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얘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PV인사이트에서 태양광 폴리실리콘하고 태양광 모두 가격이 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계속 고가로 올라가고 있었던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12월 달에 기점으로 해서 쭉 빠지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최근에 OCI도 밀리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계속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중국 쪽에서의 증설 자체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이 가격이 잡혀야만 좀 태양광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태양광 모듈 쪽도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수출 단가가 조금 달라라고 해서 수출 단가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실제로 수출 데이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태양광 쪽은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풍력이나 아니면 원전 일단 요 두 개가 제일 낫지 않을까. 수소 쪽은 일정 모멘텀으로만 보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1, 2, 3, 4 뭐 이렇게 매긴다면 굳이 뭔가 순위를 좀 길게 봤을 때 뭔가 좀 업사이드 큰 걸로 본다면은 원전이 일단은 1등이고요. 그다음에 1.5등이 이제 풍력. 1.5등. 네, 2등 하긴 조금 아쉽고. 2등 하긴 아쉽고. 1등 하자니 원전 너무 셀 것 같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비슷하다. 비슷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신재생과 원전 같이 해서 내년에도 역시나 계속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트렌드고 큰 파도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또 가는 종목이 있을 것 같고 못 가는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내년에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 결국 단기적으로 1월 달은 계속 요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한 중국 리오프닝 인기 상승세 언제까지? 오늘 이렇게 코스피 2% 넘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살아남은 종목들, 빨간불을 켠 종목들, 중국 리오프닝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요거 지금 요런 기세라면 사실은 1월 달까지 계속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발을 빼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어떻게 순환매가 돌지, 사실 요거를 생각하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기수 매니저님 판넬은요, 이제 플러스 차별화 옆에 별이군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게임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그쪽으로도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차별화 얘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리오프닝의 여행, 항공,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그렇죠. 화장품은 사실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여행, 항공은 아직까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차별화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게임으로라고 했잖아요. 한 달, 두 달여 전에 한참 중국 관련해가지고 뭐 멈추려고 하면 올라가던 게 미디어 콘텐츠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했던 거는 중국 OTT에서 대한민국 K 드라마를 하나 둘씩 방영하기
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계속 올라갔던 거. 예. 오늘 장 끝나고 시간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간에 넷마블 상한가입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드디어 판호가 발급됐어요. 판호가 발급됐습니다. 제가 무슨 미디어 콘텐츠 올라갈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게임주 판호 발급되면 미디어 콘텐츠보다 더 많이 갈 거다. 근데 판호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나왔습니다. 넷마블 시간의 상이고요. 내일은 아마 게임주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어허,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는 올라가기에도 주가 위치가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 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가운데 최창준 매니저님은 물음표. 굳이 제가 그거를 의역하자면 안 하겠다 쪽으로 하실 아니에요. 제가 리오프닝 얘기했을 때 여행주의 좀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어제도 올라오고 오늘도 올라오고. 그리고 화장품이나 면세점이나 카지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기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좋았습니까? 냉정하게. 2020년도 이전에 좋았냐고요. 화장품 좋았습니까? 면세점 좋았습니까? 카지노 좋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슈로 테마로 올라가는 그러면 거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리오프닝 됐어요? 근데 기대감으로 해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020년도 전에 과연 그 업종들이 실적이 좋고 과연 매출이 많이 일어났냐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고 폭은 있지만은 비중을 많이 튀지는 말자.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가람 매니저님. 지수? 블랙핑크의 블랙핑크 지수. 지수가 떠오르죠. 뭡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가수인데, 블랙핑크 지수. 예, 그만큼 사모님 지수가 요거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 네, 그만큼 지수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수가 중요하다. 네, 그럼요. 블랙핑크처럼 블랙핑크. 우리나라도 지수가 중요하다 이건데 이게 그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리오프닝은 다 빠질 거예요. 예. 근데 지수가 못 가면은 리오프닝 쪽은 계속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처럼 사시는 분처럼 블랙핑크 노래 있죠. 마지막처럼이라고. 근데 저희가 요 얘기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요렇게 할게요.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1월에는 요거 리오프닝 관련해서 비중 적게라도 꼭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세 분 다 있으신. 왜냐면 중계석 가가지고 오늘도 이제 화목팀이랑 월수팀 대결이 또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각자 제가 1분 30초씩 드릴게요. 한기수 매니저님. 내일은 게임주의 날이 될 것이다. 근데 리오프닝 하면 사람들이 밖에 나오는데 게임은 또 이제 락다운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이 게임주의 날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리오프닝은 잘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마스크 벗는다 그래서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해외 발 입국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방한 중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중국인의 수가 마이너스 94%입니다. 1년 동안 거의 90%가 넘는 상태로 아예 안 들어온다고 봐도 무방한데, 제가 여기 충무로 매일경제 방송국에 방송하러 올 때 명동을 지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올 때 갈 때 여기 방송 있는 한 2번 항상 지나갈 때 잠깐 보이는 명동 길거리 골목을 보는데, 오늘 날씨 춥잖아요. 명동이 저녁이 되면 원래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낮에는 쇼핑하는 그렇죠. 분들이 있어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명동에 사람 많은 걸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올라가고 결국에 중국 때문에 다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임주의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리오프닝 하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미디어 컨텐츠가 올라갔던 이유도 리오프닝 때문은 아니잖아요. 중국이 같은 시기에 한국 K 컨텐츠의 빗장을 불어서 그런 거지. 그런 개념으로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라는 키워드랑 같은데 코로나 풀려가지고 그쪽 키워드랑은 조금은 다른.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사회가 정상화된다라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좀 더 이제 더 넓게 보는 거죠. 그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종목이 참 좋은 여행입니다. 두 번째가 모두 투어. 둘 다 여행주죠. 여행주가 그나마 괜찮아요. 이거 올라간 걸 보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편입니다. 세 번째가 CNC 인터내셔널. 올라가기 시작한 날은 거의 똑같은데, 얘는 누가 봐도 이제 슬슬 부담이 생기고 있죠.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코리아나처럼 화장품주 내에서 테마 색깔이 짙은 애들은 이제 완전 오버슈팅 들어간 상태고요. 맨 밑에 지금 자막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 있죠? 이분 누굴까요?
오늘 시간에서 게임주 대형주 중에 유일하게 시간의 상한가가 넷마블입니다. 네. 여기서 딱 봐도 뭐 어떤 게 지금 내가 없다, 들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중에 살려고 하면은 종목명 가리고 한번 보세요. 이거 중에 뭐 사는 게 맞을지. 참고로 맨 밑에 있는 네 번째 종목은 오늘 시간에 유일한 상한가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하는 게 낫겠죠. 그럼 내일 게임주 가면 따라가요? 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내에서는 화장품 말고 여행 항공이면 할 생각이 있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게임까지. 내일은 좀 게임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분 중에 오늘 또 한 분은 게임주를 또 갖고 오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게임 관련해서 사회가 정상화되는 그 중심에는 또 게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최창준 매니저님은 손은 들어주셨는데 종목 위주로 정말 1분만 진짜 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부담 없는 종목 강조했잖아요. 파마 리서치요. 파마 리서치. 네.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전혀 그냥 시장 지수하고 상관없이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 위치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고점이 10만 원에 형성이 돼 있었고 지금 7만 원대 있거든요. 그러면 10만 원만 가도 50%예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는데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은 작년에 올해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이 680억, 내년에 840억, 그리고 내년에 840억일 때 포드 PL이 10배 정도 수준이에요. 완전 저평가죠. 제가 피부과를 여러 군데 다니고 하는데요. 피부과를 한번 가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요거 1월 달에도 코로나 상태에서나 코로나 전에서나 계속 얘네들은 성장하는 애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 1월 달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아니, 내년 내내 주목해도 좋을 것 내년 같아요. 내내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역시나 종목 위주로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 그러면 저는 딱 일단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화면 좀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종목에 대한 뭐 업황 터닝트가 있는데 업황적으로 지금 좋아질 게 없기 때문에 그 매크로가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도 둔화될 걸로 전망되고 있고 실제로 둔화가 되게 되면은 또 경기 침체가 부과되겠죠. 그 다음에 조트 보고서 ADP ADP 이제 고용 쪽인 건데 예. 다들 약간 뭐 둔화 쪽으로 안 간다라고 지금 예상치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인데 그나마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 지수는 예상 이전보다 둔화될 걸로 전망되고 있지만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둔화가 안 될 걸로 전망치가 나타나주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 거는 이제 1월 12일 날 있는 CPI가 전망치가 떴는데 이전보다 상해입니다. 이전보다 증가해요. 둔화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발표가 되게 되면은 결국 또 2월달 FOMC 때까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에서 뭔가 확실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못 간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리오프닝 쪽이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실적 트렌치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휴메디스라고 있습니다. 휴메디스라고 해서 이 종목은 이제 필러 관련 종목인 건데 이 종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적 추정치도 4분기도 추정치가 상향됐고 연간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걸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4분기 추정치가 4분기 발표 때 추정치만큼 상회를 한다면은 내년도에 조금 더 성장성이 커 보이는 게 좀 필러 쪽이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필러 쪽이 수출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필러 쪽도 리오프닝 안에서 지켜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다 한다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1월 달에도 뭔가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신 만큼 중국 리오프닝은 계속 새해에도 1월에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어떤 업종이 가는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빨리 중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만 지나면요. 2022년 마지막 포트 대결이 끝나게 됩니다. 화목팀과 월스팀 오늘은 어떤 대결을 펼치고 마지막 하루를 냅두고 격차는 얼마만큼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